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장원석입니다. 흔히 치아 건강은 오복 가운데에서도 으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치아는 잘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치주염으로 대표되는 치주질환, 40, 50대 중년층 가운데 2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됐고요. 그 환자 수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중에 대표적인 치과질환인 치주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015년을 기준으로 외래 환자 수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입냄새, 나아가서는 대인관계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치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면은 전신 질환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주염을 중심으로 한 치주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김환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주과 전문의 김환수입니다. 흔히들 치과라고 하면 다들 무섭고 가기 싫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태어나서 가장 어릴 때부터 받는 건강교육 하면은 양치질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에 333 해가지고 네. 하루에 3번 뭐 식후 3분 안에 네. 3분 동안 닦아라 이런 거 계속 들었었는데 치주 질환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민 5명 중 1명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감기 다음으로 아주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40대 이후에 그 장노년층에서 80에서 90% 정도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나이가 들면 이제 구강 내 입에서 침입 분비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예. 입이 건조해지면 이제 세균의 증식이 좀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치주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치료에 대해서 불신이라든지 이렇게 오해 등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치주 질환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20년 사이에 장노년층의 치아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아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그만큼 치주 질환의 발생률이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주염은 그럼 정확히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치주염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잘못된 구강 관리, 두 번째로 유전적 요인,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정교합, 네 번째로 전신질환 등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직접적인 주 원인을 보면 치태와 치석 이 두 가지가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치태 내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원인입니다. 박테리아가 독소를 만들어서 그 독소가 치아 주변에 있는 치주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세균이 이런 골칫거리를 만드는 건데 네. 치석하고 치태는 어떻게 다른가요? 치태는 쉽게 화장실 벽이라든지 강가의 돌멩이 표면이 매끌매끌 하듯이 예. 입안에 침이 분포되면서 얇은 피막을 형성합니다. 이거를 치태라고 말하고 그 안에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구강 내 세균은 약 300가지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네. 예. 그 300가지 세균이 충치를 일으키기도 하고 치주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치태는 처음에 양치질만으로도 쉽게 제거가 되지만 예. 곧바로 다시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침에 석회화 성분과 결합하면서 치석이 됩니다. 근데 이 치석은 양치질만으로는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양치질이 좀 중요하겠죠. 예. 결국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잔소리 듣던 게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이 닦는 습관은 잘 가지도록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예, 주변에서 보면 또 이가 붓거나 피가 난다는 분들 있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가릴 것 없이 다 그런데 이런 증상을 그냥 치주염이라고 보면 될까요? 치주염에 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진행 과정을 통해서 잇몸이 결국에는 발치가 되게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선은 치주염의 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빨갛게 붓고 피가 나고 아프고 흔들리고 씻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내려가면서 임플란트 주변에 나사가 노출되기도 하며 틀니 같은 경우에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틀니를 사용하시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런 증상들을 모르고 치과에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증상들이 없이 별 통증이 없어서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프지 않으면은 치과를 예.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간혹 네, 가다가. 그렇죠. 그게 더 문제인데 음흠. 치주 질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만성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급성으로 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시면은 미약하게 아프거나 뭐 피가 난다거나 이런 게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반복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맞아요. 뭐 이렇게 지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증상이 좀 더 커지거나 이제 피가 계속 나고 아프기도 너무 아프고 이렇게 되면 결국엔 치과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는 증상을 많이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하. 이렇게 증상을 많이 키워서 오시는 경우에 치료가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치를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병원 갔더니 뽑아야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시는 분들 많죠. 예, 예. 그럼 일단 잇몸이 부어 있다면 의심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을 보고서 내가 치과 가야겠는데 이런 결심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잇몸 붓는 것 자체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간단한 치주염이라든지 치은염이라든지 심한 치주염에서도 다 잇몸이 부을 수가 있고 잇몸에 음식물이 끼는 경우에도 부을 수가 있고 보철물의 변연, 경계 부분이 잘 맞지가 않아서 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증상은 하나지만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이 치아에 문제가 있는데 온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얼마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게 치아에서 염증이 생기면은 다른 부위로 퍼져갈 수 있다고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네. 우선은 화면을 보시면 치주 질환과 전신 질환의 관련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이런 연구들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연구들인데 예를 들면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관산 동맥 벽이 두꺼워지고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3.8배 정도 증가한다고 한 연구도 있고요. 예. 특히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있는 혈전을 채취를 해서 혈전에서 세균을 검출해 봤더니 치주 질환을 발생시키는 세균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예. 그 말은 잇몸에도 혈관이 있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발생을 하면 그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뇌라든지 뭐 심장, 폐, 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태아 이런 장기들에 관련되어 있는 질환을 발생시키는 발생률이 점점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주 질환 자체가 전신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역으로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이 치주 질환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치과에서 확인을 할 때 잇몸을 콕콕 찔러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걸로 치주염을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그 방법도 치주염을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치주염을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치주량 측정 검사와 방사선 검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뾰족한 기구는 탐침이라는 기구인데요. 이 기구는 치아 주변에 치주량이 얼마나 깊은지 아니면 피가 나는지 이거를 검사하는 그 기구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사진 촬영은 치주염과 관련해서는 치아 주변에 뼈가 얼마큼 녹았고 어떤 형태로 녹았는지 이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함으로써 치주 질환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치주염은 평소에 치아 관리 소홀히 했다 싶으면은 재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썩은데 네. 또 썩어서 또 때우러 가고. 그쵸. 이게 재발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나요? 우선 치료 방법은 기본적으로 스케일링부터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스케일링은 눈에 보이는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간단한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치주염, 이 밑에 잇몸 뼈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치주염에서는 이 다음 단계인 치근 활택술이나 치주 소파술 이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제 말이 좀 어렵죠.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용어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치근 활택술이라는 말은 치근, 그러니까 치아의 뿔이 활택이란 말은 좀 이렇게 매끄럽게 만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치근 활택술은 치아 표면을 좀 매끄럽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주 소파술, 소파술은 염증을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치주, 잇몸 주변에 있는
조직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치주 소파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잇몸 속에 있는 뿌리에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근 활택술과 치주 소파술은 잇몸 속에 숨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든지 치료 뒤에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제거를 했으면은 계속 관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뭐 3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치석 제거를 위해서 치과를 찾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치주병이 있었던 분들은 그럼 계속해서 그런 유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TV에서 많이 선전하는 거, 붓고 시리고 뭐 흔들린 네. 치아에는 뭐를 먹어라 네. 이런 약 선전하는데 네. 이런 약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효과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치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거든요. 어떤 효능이 있는 건가요? 그런 약들은 우선 증상을 억제시키는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는 데는 앞서 설명했던 대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직접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다가 중간에 멈추면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이걸 반복하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1년 넘게 약을 먹어왔는데 왜 잇몸이 더 나빠졌냐 억울하시죠. 이렇게 예.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꼭 치료와 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약은 치료제가 아니고 결국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긁어내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치주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네. 가장 기본 양치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치질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한 걸까요? 양치질은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식사 후에 아니면 자기 전에 양치질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나 취침 전에, 자기 전에 양치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을 이용해서 치아에 치약기 붙어 있는 인전면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강 세정기라고 이런 물총처럼 물을 쏴서 청소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 이 기구를 이용하시면 칫솔이나 치간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치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과 스케일링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결국 양치질을 어떻게 언제 잘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생활 수칙을 우리가 지킬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금연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하. 흡연은 아시겠지만 치주 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상태를 좀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적당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수면은 몸 컨디션을 좋게 하기 때문에 치주 질환 자체가 면역력이라든지 컨디션에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적당한 수면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 정기적인 스케일링.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만 20세 이상은 매년 7월부터 6월까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입니다. 치아와 치주염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볼까요?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아가 마모된다. 아무래도 긁어내니까 이 치아가 좀 닳지 않을까요? 스케일링에 사용하는 초음파 기구는 치아를 절대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치아가 마모됐다든지 아니면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치석이 껴있다가 떨어지니까 그 공간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스케일링 하고 나면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혀 네. 이렇게 대보면은 그런 거였군요. 네, 두 번째 질문 살펴보죠. 칫솔질을 잘못해도 치주염이 생긴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분노의 양치질 하는 것처럼 막 강하게 하면은 상할 것 같거든요. 그럼 살살 해줘야 될 텐데, 그럼 이미 치주염이 생겼을 때 좀 잇몸 건강을 위한 양치질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가져왔는데요. 예, 뭔가 했습니다. 이게 치아 모양 조금 징그럽게 생기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네. 우선은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잇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좋긴 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바스법이라는 방법입니다. 네.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칫솔 모를 치아 뿌리 쪽으로 45도 이렇게 넣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 모가 들어갈 수 있게 살살살살 이렇게 4번에서 5번 정도 흔들어 주시고 진동을 주시면 잇몸 마사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평소에 피가 나는 분들도 피가 안 나게 되고 그다음에 잇몸도 탄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칫솔을 양치질 하실 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예. 살살살 가볍게만 하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아하. 그리고 다른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칫솔을 잡고 이렇게 회전을 해서 양치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손목까지 움직여야 되니까 양치질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약간 칫솔을 연필 잡듯이 잡고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살살살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그 칫솔 모는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너무 칫솔- 강하면 아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강하면 많이 아플 수도 있고 네. 잘못하면 입안에 상처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치주염이 있는 환자들은 부드러운 칫솔 모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또 보시면 칫솔 모 중에 평평하지만 한두 개씩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중 미세모라고 하는 네. 그런 칫솔들이 있습니다. 그런 칫솔을 이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 모가 들어가기 더 쉽겠죠. 그걸 예.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잇몸 마사지하는 바스법 꼭 네. 한번 기억하셨다가 해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 이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도 소금 가지고서 양치질 많이 네. 하셨거든요. 어떻게 염증 있는 분들 소금 쓰면 나아질까요? 소금은 예전에 치약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예. 그런데 소금 자체가 입자가 굵고 거칠기 때문에 잘못하면 치아를 마모시키기도 하고 잇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치약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치약을 가지고 좀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게 더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 굳이 소금을 쓸 필요는 없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보죠. 입을 벌리고자 하면 치주 질환이 생긴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앞서 한번 그 설명을 좀 드렸지만 입안이 건조해지면 치주염에 걸리기 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특히나 평상시보다 잘 때 침 분비량이 훨씬 많이 감소합니다. 이럴 때 입을 벌리고 자면 더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더 빠르게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세균이 잇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치주염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입냄새가 좀 더 많이 나는 것도 여기랑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입냄새의 원인이 그거였군요. 네. 예전에 어르신들 또 선조 보면은 자릿기라고 해가지고 머리맡에다가 물 한 컵 정도 네. 놓고 주무셨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지혜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 브리핑 시간입니다. 앞서서 치주염의 원인이 치태와 치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은 역시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양치질만 잘해도 치매나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치아뿐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지키는 올바른 칫솔질,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 배지영입니다. 치주질환 치료를 아무리 잘 받는다고 해도 급한 불을 꺼주는 것에 지나지 않겠죠. 잇몸이 한번 망가지면 완전히 되돌리기도 힘들 뿐더러 재발하기도 쉬운데요. 그래서 치주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주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바로 칫솔질이죠. 하지만 이 칫솔질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요. 우선 자신에게 맞는 칫솔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트에 가서 칫솔을 사려고 보면 보통 세 가지로 표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부드러운 모와 일반 모, 그리고 강한 모입니다. 잇몸이 시리거나 민감한 사람, 출혈이 있는 사람은 부드러운 모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잇몸이 약한 사람이 강한 모를 썼다가는 모가 잇몸에 자극을 줘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인데요. 단 칫솔모가 부드러운 대신 플라크 제거력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아 한 면당 칫솔질 횟수를 2배 정도 늘리는 게 좋습니다. 또 부드러운 모는 칫솔도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솔 끝부분이 쉽게 상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모의 교체 주기가 2-3개월이라면 부드러운 모는 1-2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모는 이 사이가 많이 벌어졌거나 플라크가 유난히 많이 끼는 사람, 담배를 피워 착색된 사람이 써야 합니다. 단 너무 세게 문지르면 잇몸이 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잇몸에 이상이 없고 플라크가 많이 끼지 않는다면 보통 모, 그 중에서도 끝이 뾰족하고 미세하게 처리된 극세사 모를 쓰시면 됩니다.
또 교체 주기는 보통 3개월이라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아 크기에 따라 칫솔 헤드도 다른 것을 골라야 하는데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아래턱이 좁기 때문에 칫솔 헤드가 작은 것을 써야 합니다. 일반 성인 남성은 치아 2-3개 크기의 칫솔 헤드를 고르면 되고요. 얼굴이 유난히 작거나 턱이 좁은 사람은 치아 1-2개 크기의 헤드를 고르면 됩니다. 또 교정 시에는 특수 칫솔을 써야 합니다. 치아에 고정된 철사와 브래킷 사이로 플라크가 쉽게 끼기 때문인데요. 교정 환자용 칫솔은 와이어 밑을 닫기 쉽도록 가운데가 볼록 나온 모양입니다. 여기에 부분 청소용 칫솔도 함께 사용해야 플라크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치간 칫솔과 치실은 치아 사이를 세밀하게 청소해 주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은 반드시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일본 치주병 학회지에 따르면 치아 사이의 플라크는 칫솔제만으로는 60%밖에 제거하지 못하지만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하면 95%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치실을 함께 사용하면 플라크 제거율이 86% 정도라고 합니다. 치간 칫솔도 모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요. 치아 사이에 넣었을 때 부드럽게 삽입되면서 뻑뻑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를 고르시면 됩니다. 치실은 가장 작은 치간 칫솔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적당한데요. 보통 생후 6개월부터 20대까지 치실을 사용하면 됩니다.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처음 사용할 때 치아 사이 플라크가 사라져 공간이 넓게 보이는 것뿐이고요. 단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 잇몸을 살짝 누르게 되면서 혈액순환을 돕는데 정도가 심하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사용해야겠죠. 피부도 가볍게 문지르면 마사지가 되지만 세게 문지르면 상처를 입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칫솔 사용에 대한 정보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치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양향자입니다. 입속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데요. 특히 치주 질환에는 시금치가 좋다고 합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칼슘, 비타민 C 등이 풍부해서 치석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시금치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금치를 잘게 썰어주세요. 믹서기에 잘게 썬 시금치와 생크림을 넣어 갈아줍니다. 끓는 물에 파스타면을 넣어 삶아주세요. 베이컨과 양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베이컨과 양파,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